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들의 지극한 효심, 며느리의 살가운 내조, 아니면 무릎 위에서 재롱을 부리는 손주의 웃음소리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졌다고 믿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 가족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정성껏 끓인 갈비탕 냄비를 들고 찾아갔던 그날, 그녀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파트 복도 계단 모퉁이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기 때문이지요. 그 장면은 그녀가 행복이라고 믿었던 모든 상상을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보았기에 한 어머니의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을까요? 완벽해 보였던 가정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구보다 상냥하고 현명했던 며느리는 왜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희생양이 되어야 했을까요? 오늘 김영자 여사님의 사연을 따라 행복이라는 표면 아래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담컨대 그 결말은 여러분께 큰 충격을 안겨줄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0입니다. 지금 제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흘러간 트로트 가사처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삶이었습니다. 전반생의 고단함은 다 지나갔고 남은 건 달디단 열매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달콤함의 대부분은 효자 아들 민호와 친딸보다 더 살가운 며느리 지은이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빌라에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생활 반경이랄 게 별거 있나요? 매일 가장 큰 낙이라곤 동네 재래시장에 가서 단골 상인들과 수다를 떨고 소소한 소문을 나누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언제나 세상에서 제일 팔자 좋은 영자 언니로 통했습니다. 아이고, 영자 언니, 피부가 아주 꿀광이네. 아들 며느리가 보약이라도 지어주나 봐. 채소 가게 아줌마가 부러운 듯 말하면 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보약은 무슨. 나도 이제 늙어서 관리해야지. 입으로는 겸손을 떨었지만 속으로는 꿀물을 마신 듯 달콤했습니다. 사실 제 아들 내외는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들 민호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유명 IT 기업의 엔지니어입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업이지만 그에겐 거만함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효도라는 두 글자를 뼈에 새기고 태어난 아이 같았죠. 아무리 야근이 잦고 지방 출장이 많아도 밤 9시만 되면 제 휴대전화는 어김없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늘 다정했습니다. 엄마, 오늘 별일 없으셨어요? 식사는 잘 챙기셨고요? 무릎 시린 건 좀 어때요? 그 짧은 몇 마디가 저에게는 우황청심환보다 더한 안정제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면 하루의 고단함이 씻은 듯 사라지고 편안히 잠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리 지은이. 그녀는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얻은 며느리 같았습니다. 원래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손주 준우를 낳고 전업주부가 되었는데 집안 살림을 어찌나 야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마룻바닥은 늘 반질반질 윤이 났고 소파 쿠션은 각을 맞춘 듯 정돈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기특한 건 제 사소한 생활 습관을 저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요즘 날이 차서 그런가 밤에 자려고 누우면 발이 시리네 라고 흘리듯 말하면 며칠 뒤 지은이는 새 조교기를 들고 나타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타이머도 되고 따뜻해요. 주무시기 전에 하시면 잠도 잘 오실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식집 초밥이 나오길래 어머, 저거 참 맛있어 보이네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바로 다음 주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고급 일식당을 예약해 저를 모시고 갔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둔 가족 모임이었죠. 지은이는 늘 그랬습니다. 저의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티내지 않고 조용히 챙겨주었죠. 그 아이가 주는 따뜻함은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잔잔한 시냇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금쪽 같은 손주 준우의 세 번째 생일이자 이 할머니가 솜씨를 발휘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마치 절에 불공들이기 전날처럼 마음이 설렜습니다. 단골 정육점에 들르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이구, 영자 여사님, 오늘 안색이 아주 꽃이 피셨네. 아들 며느리한테 맛있는 거 해주러 가시나 봐요? 우리 준우 생일이잖아. 내가 제일 자신 있는 한방 갈비탕 한 솥 끓여주려고. 저는 턱을 치켜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웃음기가 잔뜩 배어 있었죠. 저는 가장 좋은 한우갈비, 기름기와 살코기가 적당히 섞인 놈으로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최고의 식재료였으니까요. 묵직한 고기 봉지를 들고 집에 돌아와 10년 넘게 써온 꽃무늬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저만의 행복한 교향곡, 지휘가 시작되었습니다. 갈비는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끓는 물에 데쳐 잡내를 잡았습니다. 칼등으로 두드려 향을 낸 생강, 그리고 제가 반년 동안 정성스레 담가둔 매실청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갈비탕의 비법, 깊고 감칠맛 나는 국물의 영혼이었죠. 오래된 옹기솥에 재료를 넣고 뚜껑을 덮은 뒤 약불로 뭉근하게 끓였습니다. 곧 부엌 가득 마음이 푸근해지는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이건 제가 민호 어릴 때부터 끓여주던 국물,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는 엄마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 맛을 손주에게 물려줄 차례였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갈비뼈를 쥐고 뜯을 준우의 귀여운 모습. 국물을 들이키며 만족스러워할 민호의 표정. 그리고 그 옆에서 부자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냅킨을 챙겨줄 지은이의 미소.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저녁 식사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장난기 어린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늘은 전화하지 말고 그냥 쳐들어가서 깜짝 놀라게 해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팔팔 끓는 갈비탕을 주황색 보온 냄비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습니다. 국물 한 방울도 새지 않도록 뚜껑을 단단히 닫았죠. 옷장 속에서 가장 점잖은 짙은 녹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사랑과 기대를 가득 담은 냄비를 들고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은평구에서 아들네가 사는 분당까지 가려면 지하철을 갈아타야 했습니다. 붐비는 전철 안, 저는 보온 냄비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국거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단지였으니까요. 머릿속은 이미 서프라이즈 파티 예행 연습으로 분주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놀란 토끼 눈을 할 지은이, 할머니, 하고 달려와 무릎에 매달릴 준우. 그 상상을 하니 먼 길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분당에 도착해 아들네가 사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습니다. 8층 창문을 올려다보니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곳이 나의 또 다른 집, 웃음과 온기가 가득한 내 노후의 든든한 요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콧노래로 흘러간 옛 노래를 흥얼거리며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노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승강기 점검 중 계단을 이용해 주십시오. 아이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저는 작게 투덜거리며 비상구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8층이라. 늙은 몸에는 좀 벅차겠지만 손주 얼굴 볼 생각에 그깟 고생쯤이야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계단실은 고요했습니다. 제 발소리만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난간을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7층 계단 참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제 한 층만 더 올라가면 된다는 생각에
막 발을 때려는데 위층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따라 퇴근이 빨랐나 봅니다. 저는 두 배의 기쁨을 안겨주려 민호야 하고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단 모퉁이를 도는 순간 보이지 않는 힘이 제 발목을 잡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제 아들과 또 다른 한 사람을.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 쉬는 법도 심장이 뛰는 법도 잊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갈비탕의 무게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압축되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광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8층 계단실의 어스름한 센서 등 불빛 아래 제 아들 민호가, 언제나 바르고 정직했던 내 아들이 낯선 안경 쓴 남자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지나치게 가까웠습니다. 친구 사이라기엔 너무나 기이한 거리였습니다. 그 낯선 남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애틋한 손길로 제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고개를 약간 젖힌 채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표정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황홀해 보이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전신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눈앞의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뭐 하는 거지? 친구인가? 친구끼리 저러나? 제가 그 기괴한 장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쓰는 사이 남자가 고개를 숙여 제 아들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건 친구 간의 장난도 영화 속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깊고 진하고 끈적한 욕망이 담긴 진짜 키스였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비명이 새어나갈까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연인들을 놀라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아니, 그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충격, 의심, 역겨움, 비참함, 수만 가지 감정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손에 들린 보온 냄비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든 건 더 이상 따뜻한 국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했던 늙은 어미를 비웃는 펄펄 끓는 조롱 한 사발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했던 행복한 가정,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완벽한 아들이 이 순간 거대한 농담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유령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며 한 발 한 발 지옥 같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떻게 그 아파트를 빠져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밖은 눈이 시리도록 화창한데 제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해지지 못한 갈비탕을 든 채 멍하니 분당의 낯선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쌩쌩 달리는 자동차 소음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구석에서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나의 집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것을, 행복한 척하며 살았던 저는 그저 눈먼 바보였다는 것을. 집에 돌아온 저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쓰러졌습니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올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꺼지지 않는 악몽처럼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아들의 낯선 얼굴, 그 남자의 손길, 얽힌 입술, 그 잔상들이 불에 달군 인두처럼 심장을 지저대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혼란 속에서 제 뇌는 과거의 기억들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아니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 와서 보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민호는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귄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민호는 공부밖에 몰라. 아주 얌전해. 라고 자랑했었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건 얌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읽어내지 못한 무언의 필사적인 거부였던 겁니다. 3년 전 우리가 성화를 대어 억지로 선을 보게 했을 때 녀석은 요리조리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지은이를 만났죠. 지은이는 착하고 순수해서 욕심이라고는 없는 마치 하얀 도화지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때는 지은이의 선한 성품에 아들이 반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어쩌면 그녀의 그 순수함이 가장 이용하기 쉽고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위장막이었기 때문에 선택된 건 아니었을까요? 무시했던 디테일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잔혹한 진실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끔찍한 생각이 뱀처럼 펠리를 트리며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럼 지은이는, 며느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 만약 알고 있다면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그 쇼윈도 부부 생활을 견디고 있는 걸까요? 만약 모르고 있다면 세상에 그 아이는 너무나 불쌍하지 않은가요? 다음 날, 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온화한 시어머니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온 힘을 짜내야 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우리 준우 데리고 바람이나 쐬러 갈까? 서울숲 가서 돗자리 펴고 놀자꾸나. 지은이는 수화기 너머로 명랑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좋아요, 어머니. 안 그래도 준우가 심심해해서 어디 갈까 고민 중이었거든요. 서울숲의 벤치에 앉아 있으니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준우는 아기 새처럼 제잘거리며 비둘기를 쫓아다녔습니다. 지은이는 그런 아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림같이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속은 숫덩이처럼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짐짓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 민호한테 시집 오고 몇 년 됐지? 내가 보기에 네가 살림도 잘하고 애도 잘 키워서 참 고마운데 너 솔직히 행복하니? 지은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티 없이 맑고 환한 의심이라곤 한 톨도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녀의 눈동자가 행복으로 반짝였습니다. 당연히 행복하죠. 그이도 바쁘긴 하지만 가정적이고 저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한테 이렇게 예쁜 준우가 있잖아요. 제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대답은 가장 부드러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 정중앙을 찔렀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할수록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증명되었으니까요. 저토록 해맑게 웃을수록 앞으로 그녀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클지 가늠되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순진무구한 얼굴을 보며 거대한 연민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준우가 숟가락질을 혼자 하기 시작했다느니, 친구들과 장난감을 잘 나눠 쓴다느니 신나게 떠들었지만 그 소리는 차창밖 풍경처럼 스쳐 지나갈 뿐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무거운 결심으로 꽉 차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방안을 침울하게 물들였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침대 모서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환하게 웃던 지은이의 얼굴과 어두운 계단실에서 남자의 입술을 탐하던 아들의 얼굴이 끊임없이 겹쳐졌습니다. 끝없는 줄다리기였습니다. 한편은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어미 된 도리로 본능적으로 감싸주고 싶고 그 흠을 덮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은 우리 집안을 믿고 들어온 남의 집 귀한 딸입니다. 제 손주의 엄마이자 법적인 제 며느리입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양심과 모정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제 목을 졸랐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동이 터 올 무렵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상처를 했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고름은 피가 철철 흐르더라도 제가 직접 짜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 만큼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민호야, 오늘 퇴근하고 바로 엄마 집으로 와라. 지은이랑 준우는 데려오지 말고 너 혼자 와.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의아해했지만 순순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네, 엄마. 이따 뵐게요. 전화를 끊고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를 한 잔 우려냈지만 한 모금도 넘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러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 빈틈없이 빗어 넘긴 머리,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롤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에 걸린 사람 좋은 미소까지. 지난 30년 동안 보아온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제 지은이랑 공원 나들이는 좋으셨어요? 신발을 벗으며 아무렇지 않게 묻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환한 형광등 대신 구석에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두었습니다. 어둑한 불빛은 서로의 표정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밝았지만 날선 감정을 숨기기엔 적당히 어두웠습니다. 민호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고 제 맞은편 소파에 엉거주춤 앉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30년 넘게 익숙했던 아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얼굴이 그토록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울부짖으려던 계획은 사라지고 극도로 지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우 생일날 내가 너희 집에 갔었다. 아들의 몸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석고상처럼 굳어졌습니다. 저는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더구나.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갔지. 8층 내 집 앞 계단 모퉁이에서.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가 다 봤다. 거실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스탠드에 노란 불빛이 핏기가 싹 가신 아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완벽하고 온화한 가면이 저의 몇 마디 말에 힘없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당혹스럽고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침묵은 덩굴처럼 우리를 옥죄었습니다. 아들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어찌나 세게 맞잡았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떠는 아들의 모습.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가슴 속의 울분은 더욱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판을 내야 했습니다. 박민호,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서리빨 같은 위엄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힘들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 눈동자에는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무너졌습니다.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차가운 거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입을 열자마자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왜 그랬니?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내가 네 엄마잖아. 그 말은 아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30 넘은 남자의 얼굴이 그토록 유약하고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 저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아들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끊어질 듯 말을 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여학생들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데 농구 코트에서 뛰는 남학생의 웃음에는 가슴이 뛰었다고. 그때는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워서 그 비밀을 죽을 힘을 다해 숨기고 평범한 척 연기했다고 했습니다. 대학 때는 노력도 해봤다고 합니다. 후배 여학생과 사귀어 봤지만 손을 잡아도 여동생 같을 뿐이었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죄책감으로 다가와 숨이 막혔다고요. 그래서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으려 했답니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들은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노력하면 억누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남들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다고요. 아들의 시선이 벽에 걸려 있던 지금은 떼어낸 가족 사진의 흔적을 향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의 목소리가 한층 더 가라앉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힘도 없으시면서 제 손을 잡고 그러셨잖아요. 평생 여한이 없는데 딱 하나. 제가 장가 가서 손주 보는 걸 못 보고 가는 게 한이라고. 당신이 가면 엄마 혼자 외로울까봐 그게 걱정이라고.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괴로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제 가슴도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제 결혼식을 보고 싶다고 하셨을 때, 그때 알았어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아버지 실망시켜드리면서 눈 감게 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하나뿐인 아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들키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아들은 절망에 찬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남편 역할 충실히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들 거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바닥에 엎드려 자기 고통을 토해내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아들이 아니라 햇살 아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던 며느리 지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지은이는? 걔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니? 제 추궁에 아들의 몸이 크게 움찔했습니다. 말해봐. 너 걔를 뭘로 생각한 거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격한 감정에 목소리가 뒤집어졌습니다. 부모한테 효도하는 척 하려고 친척들한테 보여주려고 데려온 간판이야? 네 아이 낳아줄 도구였냐고. 너 그거 알아? 넌 지금 약한 게 아니야. 넌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잔인한 거야.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려 휘청거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져 소파 등받이를 잡아야 했습니다. 엄마, 아들이 사색이 되어 저를 부축하려 일어났습니다. 손대지 마.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주춤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린 아들의 얼굴을 보며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주책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저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한테 더 이상 죄 짓지 말자. 그 착한 애가 무슨 죄니? 우리 가족만 믿고 들어와서 헌신하는 애한테 이렇게 계속 속일 순 없어. 가슴을 쥐어짜며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부탁이다. 가서 사실대로 말하자. 선택은 지은이가 하게 해. 설령 이 가정이 깨지더라도 평생 거짓말 속에 살게 하는 것보다는 나아. 제 말은 아들의 마지막 남은 저항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더는 피할 곳이 없다는 걸 직감한 것이겠죠. 그날 밤 우리 모자는 어둑한 거실에 마주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공기는 마치 고체처럼 굳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꾸짖지 않았고 아들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말하자고 결정한 순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침묵을 깬 건 저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미지근한 물 2잔을 따라왔습니다. 아들에게 잔을 건네자 녀석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일 하자. 울어서 쉰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반차 내고 와. 같이 가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어떻게 말을 꺼내야 지은이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수백 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없었습니다. 진실 자체가 가장 날카로운 칼인데 아무리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서 건넨들 피를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후 2시 아들이 제 집으로 왔습니다. 옷은 갈아입었지만 찬난 눈과 거칠어진 피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미리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두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니 준우는 옆집 친구네 맡겨두라고요. 영문을 모르는 지은이는 상냥하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옆에선 민호를 힐끗 보니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두려운 거겠죠. 심호흡을 하고 배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편안한 홈웨어 차림의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지은이는 우리를 위해 차를 내오느라 분주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누군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다가올 폭풍을 전혀 모르는 저 순진한 모습이라니. 거실 분위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은 지은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하실 말씀이 뭐예요? 두 사람 표정이 왜 그렇게 심각해요? 저는 지은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에서도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네 입으로 직접 해야 한다고. 그게 네가 치러야 할 죗값이라고.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을 함께 살며 아이까지 낳아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몇 번 달싹거리다 겨우 열렸습니다. 거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마치 처형 시간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지은아, 아들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형편없었습니다. 미안해. 나 너한테 아주 중요한 걸 속였어. 지은이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의아한 듯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뭐길래 그래요? 그렇게 심각하게. 민호는 눈을 질끈 감고 온몸에 힘을 짜내어 운명을 바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 동성애자야. 지은이의 표정이 정지 화면처럼 멈췄습니다. 온화하던 미소가 유리창에 금이 가듯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소리 없이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처음엔 멍하다가 그 다음엔 혼란스러워하더니 마지막엔 세상이 뒤집힌 듯한 공포가 서린 백지장 같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깃털처럼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죄인처럼 고개를 쳐박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잔인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나 남자를 사랑해. 처음부터 그랬어. 이번엔 지은이도 알아들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가 창백해졌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담고 있던 눈동자는 텅 빈 구멍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인형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호 앞으로 다가가더니 온 힘을 다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민호의 뺨에 붉은 손자국 5개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고개가 돌아갔지만 아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민호!
지은이는 벽에 걸린 대형 웨딩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짜였어? 그녀가 울음 섞인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저게 다 가짜야? 우리 결혼식, 신혼여행, 같이 가고 고르던 거 전부 다 네가 연기한 쇼였어? 그녀가 한 발짝씩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배신감에 불타는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그럼 난 뭐야? 말해봐. 나 이지은은 너한테 뭐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너희 부모님한테 보여줄 도구? 남들 입 막아줄 방패막이? 애 낳아주는 기계? 그거였어? 내가 그렇게 우스웠어?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민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안해? 그따위 말 한마디면 내 3년은? 바보처럼 너만 믿고 사랑했던 내 시간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 지은이는 소파 쿠션을 집어들어 미친 듯이 아들을 내려쳤습니다. 날 안을 때 넌 누굴 생각했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속으로 비웃었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 여자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날 건드렸어? 왜 내 인생을 망쳐? 힘이 다 빠졌는지 쿠션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은이의 눈빛에서 마지막 빛마저 꺼져버렸습니다. 그녀가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준우는? 비명에 가까운 절규였습니다. 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애는 왜 만들었어? 왜 그 불쌍한 애를 이 거짓말투성이 지옥에 태어나게 했냐고. 너 준우를 뭘로 본 거야? 네가 정상인 남자라는 증명서가 필요했어? 그 질문은 아들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뚫어버렸습니다. 민호는 눈물 범벅이 된 아내를 올려다보며 배신보다 더 잔혹한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나 아이가 생기면 바뀔 수 있을 줄 알았어. 그 작은 목소리는 지은이의 영혼을 부수는 망치였습니다. 우리 아이 낳고 완벽한 가정 꾸리면 나도 진짜 남편, 진짜 아빠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럼 그딴 생각 다 잊고 정상인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다고. 그 말을 들은 지은이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리를 꺾어가며 눈물을 줄줄 흘리며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처절하도록 슬펐습니다. 정상인, 그녀는 민호를, 아니 거울 속에 초라한 자신을 보듯 말했습니다. 결국 나랑 준우는 네가 정상인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실험쥐였구나. 지은이는 뒷걸음질 치다 다리가 풀려 차가운 마룻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허무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얼굴을 파묻은 채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날카로운 비난이 아니라 도둑맞은 자신의 인생과 아이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장례식 같은 통곡이었습니다. 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심장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지은이 옆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팔로 그 작고 차가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은아, 아가. 저는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며 같이 울었습니다. 다 울어라. 실컷 울어. 엄마가 여기 있다. 지은이는 제 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난 3년, 행복한 가면 아래 숨겨져 있던 외로움과 싸늘함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제 옷을 적셨습니다. 저는 부서진 보석을 안 듯 그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지은아, 넌 잘못 없다. 하나도 없어. 넌 최고의 아내였고 최고의 엄마야. 잘못은 우리 집안이 했다. 내가 자식 교육 잘못시켜서 널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방법으로 아프게 했어. 넌 도구도 아니고 실험지도 아니야. 저는 눈물 젖은 눈으로 옆에 꿇어앉아 있는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모든 죄는 우리 김씨 집안이 다 받을게. 내가 책임질게. 네가 무슨 결정을 하든 엄마는 네 편이다. 그날 오후는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지은이는 탈진할 때까지 울었고 민호는 석상처럼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쯤 저는 지은이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 물을 먹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고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은이의 친정어머니, 즉 제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당장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사돈 어른은 직감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도착해 넋이 나간 딸과 무릎 꿇은 사위를 보았을 때 모든 설명은 불필요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돈 앞에 깊이 허리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그날 밤으로 그 가정은 해체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친정으로 갔고 아들은 저를 따라 은평구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지독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지은이는 긴 요양과 치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저조차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면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니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문고리에 걸어두고 오는 것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빨랐습니다. 민호는 모든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집과 예금, 거의 모든 재산을 지은이에게 넘겼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라도 죄책감을 덜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돈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제 강권으로 아들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상담실에 들어간 날 저는 30년 넘게 가면을 쓰고 살았던 아들이 낯선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와 공포를 꺼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삶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파리떼처럼 들러붙었습니다. 어머, 영자 언니네 아들 이혼했다며 그 착한 며느리가 왜 도망갔대? 저는 귀를 닫았습니다. 이제 저는 복받은 영자 언니가 아니라 죄 많은 어머니였으니까요. 저는 손주 준우에게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지은이가 허락할 때마다 준우를 데려와 돌봤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만이 제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준우야, 할미가 미안해. 그래도 할미랑 엄마가 우리 준우 2배로 사랑해 줄게. 시간은 더디지만 확실한 치료제였습니다. 몇 달 후 지은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동네 도서관 사서로 취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은이는 허리까지 오던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살은 좀 내렸지만 눈빛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텅 빈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조각조각 다시 맞추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변했습니다. 완벽한 효자 코스프레는 집어치웠습니다. 말수는 줄었지만 훨씬 인간적이 되었습니다. 준우를 만나러 갈 때마다 서툴게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며 진짜 아빠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10년은 늙은 것 같습니다. 흰머리는 더 늘었고 등도 굽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지난 주말 지은이가 준우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깔끔한 바지 정장에 옅은 화장을 한 지은이는 도서관 팀장으로 승진했다며 웃었습니다. 그녀만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준우는 제 집을 놀이터처럼 뛰어다녔고요. 할머니, 이거 봐라. 로봇 변신. 준우가 장난감을 들이밀 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의 영상통화였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의 몸이 미세하게 굳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준우에게 돌렸습니다. 아빠다. 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화면 속 민호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자꾸 지은이의 등 쪽을 향했지만 지은이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지은이는 다시 돌아앉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준우야, 할머니한테 인사해. 집에 가자. 현관에서 배웅할 때
지은이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마음 알아요. 그 사람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미안하다는 말로 1년이라는 시간으로 없던 일이 될 순 없어요. 그녀의 눈은 맑고 정직했습니다. 용서 못해요. 아마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전 그냥 준우 잘 키우고 제일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똑같은 상처 주지 말고 살라고 하세요. 그녀는 꾸벅 인사를 하고 준우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파트 계단 모퉁이에서 목격한 그 장면, 제 행복을 박살냈던 그 날카로운 칼날은 영원히 무뎌지지 않을 겁니다. 그 상처는 제 아들에게 평생의 죄책감을, 며느리에게는 뽑히지 않는 가시를, 그리고 저에게는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가정은 거짓과 위장으로 지탱할 수 있는 빈 껍데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짓이 폭로된다고 해서 모두가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가짜 비극이 진짜 비극으로 변할 뿐이죠. 배달되지 못한 그날의 갈비탕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국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떤 잘못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저 그 폐허 위에서 각자 부서진 조각을 안고 남은 인생을 걸어갈 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김영자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듣고 나니 마음이 참 복잡하시죠? 이 사건은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르다 말하기엔 너무나 많은 회색 지대가 존재합니다. 아들 민호의 기만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를 벼랑 끝으로 몬 것은 그저 그의 유약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압박과 가족의 기대가 공범은 아니었을까요? 어머니의 선택도 그렇습니다. 진실을 밝혀 며느리를 지옥에서 꺼내준 용기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옳은 선택이 결국 가정을 산산조각 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지은 씨. 그녀의 비극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 완벽한 성인군자도 절대적인 악당도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딜레마 속에서 최선이라 믿는 선택을 했고 그게 모여 비극이 되었을 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거짓말로 쌓아 올린 비극에서 진짜 죄인은 누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더 깊이 있고 울림 있는 인생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